녹차밭의 인육 악어 연못, 부유한 마 여사의 저택에서 벌어진 청년 실종 미스터리. 푸른 녹차밭 너머로 고요하게 자리 잡은 호화로운 저택을 상상해보라. 하지만 그 높은 담장 뒤에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 바로 사람을 잡아먹는 악어 연못이다. 주변 마을의 청년들이 하나둘씩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단서는 미스터리한 부유층 여성 마 여사의 저택을 가리키고 있었다. 과연 악어 연못은 끔찍한 범죄의 말 없는 목격자인가? 아니면 그곳에 또 다른 어둠의 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탐욕과 야망,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이 수수께끼로 가득한 실화 같은 이야기에 주목하라.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터리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가 이 채널이 계속해서 흥미롭고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1부 고요 속의 그림자. 전라남도 보성의 비탈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종종 어린 차십과 젖은 흙 내음을 실어왔다. 그곳 마치 길게 펼쳐진 양탄자처럼 초록빛으로 물든 차밭 사이에 높다란 철제 담장과 무거운 검은 대문을 가진 낡은 저택이 서 있었다. 노금제, 누김자이.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마치 숨을 죽이듯 귀신 들린 집이라 조용히 불렀다. 전설 속 귀신 때문이 아니었다. 으스스한 이야기보다 더 차가운 인간이 숨긴 비밀 때문이었다. 미소와 돈 뒤에 겹겹이 감춰진 비밀. 마여사.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48세의 여성마 여사. 단정한 용모, 부드러운 말투, 대외적으로는 자선가였다. 그녀는 자선 행사에 참석하고 추석에는 마을의 송편을 돌렸으며 햇살 아래 금빛 돔이 빛나는 성당 재건에 거액을 기부했다. 하지만 밤이 내리면 저택의 모든 문은 잠겼다. 작은 감시 카메라들이 깜빡였고 긴 복도에는 조용한 발걸음 소리만이 오갔다. 매일 새벽이시 마치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괴종시계처럼 그녀는 홀로 녹차밭 뒤편의 연못들로 향했다. 멀리서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와 물이 세차게 요동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 연못은 잉어를 키우는 곳이 아니여 찻집에 모인 차십 농부들이 수군거렸다. 거기엔 악어가 산다네. 그들은 비난할 생각은 없었다. 그저 운명에 순응할 뿐이었다. 시골 마을에서 어른들은 가르쳤다. 가진 자들과는 척을 지지 마라. 생계가 막힐 수도, 하던 일이 벽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 그래서 입은 닫고 귀는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마음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그 저택에 일하러 들어간 젊은이들이 있었다. 건장한 체격, 깨끗한 얼굴, 소박한 삶을 살던 청년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둘씩 사라졌다. 휴대폰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고 SNS 계정은 깨끗하게 닦아낸 듯 없어졌다. 가족들은 짧은 문자 메시지만을 받았다. 먼 곳에서 일하게 됐어요. 걱정 마세요. 그 후로는 기나긴 침묵이었다. 마치 그 말들마저 밤에 의해 묻혀버린 듯했다. 2024년 장마가 시작될 무렵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그 철제 대문을 넘어섰다. 강원도 출신으로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갓 서울에 올라온 시골 청년처럼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보안업체에서 파견되었지만 그를 직접 선택한 것은 마 여사 자신이었다. 첫날 민주는 녹차밭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깨끗한 방을 배정받았다. 식사는 호텔처럼 정갈하게 차려졌고 옷장에는 새 정장 2벌이 걸려 있었다. 논과 밭에서 자란 청년에게는 너무 빨리 찾아온 꿈만 같았다. 성실하게만 일하거라. 떠나보낼 때 어머니가 당부했다. 어른들께 인사 잘하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 민주는 꼼꼼하게 일했고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의 눈에 어딘가 어긋나는 작은 것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오는 로고 없는 트럭은 뒷문에서 10분도 채 머무르지 않고 아무도 짐을 내리는 모습 없이 떠나갔다. 3층 복도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매일 밤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낡은 창고 근처의 한 문은 늘 잠겨 있었다. 열쇠 꾸러미에는 그 문에 맞는 열쇠가 없었다. 한 번은 장난삼아 문을 두드려 보았다. 그러자 다음 날 아무런 이유 없이 민준의 방이 옮겨졌다. 책상 위에는 부드러운 필체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모든 문을 열어볼 필요는 없단다. 민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직감이 말했다. 이 저택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부자들이 사생활을 지키는 습관 같은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 너머에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선이었다. 밤은 길어졌다.
그는 기도를 더 조용히 읊조렸다. 마치 벽 너머에서 듣고 있는 누군가를 방해할까 두려운 듯이.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어느 금요일 밤, 비는 두꺼운 장막처럼 쏟아졌다. 멀리서 뒤편의 연못들이 울부짖었다. 바람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많은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다. 민주는 커튼 뒤에 서서 젖은 어둠을 응시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질퍽했던 고향의 시골길을, 아버지의 당부를 떠올렸다. 사나이는 용감해서 강한 게 아니다. 언제 물러서야 할지 알 때 강한 것이다. 자정이 되기 전 민주는 친구 이진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썼다. 그의 말은 새어가며 내쉬는 숨처럼 아껴져 있었다. 진우야, 여기 뭔가 이상해. 만약 내가 사라지면 저택 뒤쪽 연못을 찾아봐.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를 망설였지만 결국 엄지손가락이 움직였다.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마치 울음을 참는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잦아들고 차십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들렸다. 저 멀리 뒤편에서는 무언가 큰 것이 물을 가르는 듯한 긴 물보라 소리가 들렸다. 아침은 반드시 온단다. 어른들은 말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밥이 결국 지어지듯이. 하지만 보성 땅에서 첫 딸기 울 때부터 잘못된 것 같은 아침도 있었다. 그 차가운 새벽 안개가 비탈에서 피어올라 소나무들의 어깨를 감쌌다. 녹음재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우아하며 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깔끔하게 펼쳐진 수의소위 같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여전히 물이 연못이 가라앉기를 거부하는 비밀이 있었다. 2부. 드러난 균열. 처음 민주는 자신이 구름 위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녹차 밭이 보이는 넓은 창문이 있는 방, 도자기 그릇에 담긴 완벽한 저녁 식사, 심지어 마여사가 직접 손목에 채워준 새 손목시계까지. 모든 것이 소박한 시골 청년에게는 너무 빨리 찾아온 선물 같았다. 마음속으로 그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부모님께 자랑거리를 안겨드리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화려함에 비친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큰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도 손님들의 목소리도 없었다. 오직 마 여사와 차가운 경호원 2명, 그리고 말하기보다는 피하기를 더 자주 하는 늙은 가정부뿐이었다. 닫힌 문들이 늘어선 긴 복도는 민준에게 마치 소리를 삼켜버리는 건물에 뱃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이상한 느낌은 회색 트럭이 아침 일찍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더욱 커졌다. 그 차량은 뒷문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떠나갔다. 짐을 내리는 흔적도 드나드는 사람도 없었다. 민주는 멀리서 서서 무언가 조화롭지 않음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연기되는 연극 같았다. 그날 밤 저택의 고요함은 3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깨졌다. 마 여사는 위층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민주는 머리 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자 숨을 참았다. 그는 계단을 오르려 했다. 하지만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축축한 냄새가 공기에 배어 있었다. 그가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바람도 없는데 문 하나가 천천히 닫혔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는 서둘러 내려와 떨리는 손으로 계단 문을 닫았다. 며칠 후 호기심이 그를 낡은 창고 근처로 이끌었다. 그 철문은 늘 잠겨 있었다. 하지만 작은 틈새로 저 깊은 곳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진동음이 들려왔다. 그는 딱 한 번 노크했다. 다음 날 그의 방은 저택의 다른 쪽 동으로 옮겨졌다. 작은 탁자 위에는 부드러운 필체의 쪽지가 있었다. 모든 문을 열어볼 필요는 없단다. 민주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특별한 손님이 아니라 황금 세장 속의 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가 잘려나가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불안감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계속 일하고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그림자를 포착했다. 뒤뜰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매일 밤 요동치는 연못물. 가끔 그는 녹음재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다고 느꼈다.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밤 기도 중에 민주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오히려 그 연못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소용돌이치는 검은 물, 길게 이어지는 물보라,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기다리는 눈빛 같은 번쩍임.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금요일 밤, 폭우가 보성의 하늘을 뒤덮었다. 저택 지붕에서 물의 장막이 떨어졌다. 소나무 숲에서 불어온 바람은 젖은 향기를 품고 있었다.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휴대폰이 작게 진동했다. 그는 오랜 친구 이진우와의 대화창을 열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은 망설이다가 빠르게 타자를 쳤다. 진우야, 여기 뭔가 이상해. 만약 내가 사라지면 저택 뒤쪽 연못을 찾아봐. 메시지는 22시 38분에 전송되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심장은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뛰고 있었다. 그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다. 잠이 이 불안감을 잠재워주길 바랐다. 하지만 밖에서 저택은 잠들지 않았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뒤편의 연못은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다. 바람에 맞는 물소리가 아니었다. 거대하고 굶주렸으며 반복해서 수면을 들이받는 무언가의 움직임이었다. 그것이 사람들이 김민준의 평온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밤이었다. 그 후 그의 이름은 친구의 휴대폰 화면에 남은 짧은 메시지와 녹음제의 철제 대문 뒤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게 되었다. 3부 떠오른 증거. 그날 아침 보성의 하늘은 밤새 내린 비로 여전히 잿빛이었다. 안개가 비탈에서 피어올라 녹차밭과 마을 집들의 지붕을 덮었다. 보성 강가에서 최영감이라 불리는 중년 남성이 낡은 목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보통 강과 고지대 농장에서 내려오는 수로를 연결하는 작은 지류에서 그물을 던졌다. 밤새 내린 폭우로 물살은 더욱 거세져 나뭇가지, 낙엽, 심지어 고지대에 자리 잡은 저택들에서 나온 쓰레기까지 싣고 왔다. 최영감은 수십 년간 민물업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사람들은 그를 소박하고 말수가 적으며 찻집에 어울리기보다 물을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날 아침 물살 속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떼지 못하게 했다. 그의 그물이 단단한 물체에 걸렸다. 그는 나무나 돌이라고 생각했지만 끌어당기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마침내 그 물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최영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가 본 것은 나무도 돌도 아니었다. 사람의 손 한 조각이었다. 피부는 잿빛으로 창백했고 낡은 가죽 팔찌 조각이 아직 붙어 있었다. 손가락은 뻣뻣했고 일부 손톱은 부러져 있었다. 진흙 섞인 강물은 코를 찌르는 비린내를 풍겼다. 최영감은 손을 떨며 멈춰섰다. 평생 그런 끔찍한 광경은 마주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물이 저절로 사라지길 바라는 듯 다시 물속으로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양심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남은 용기를 모두 끌어모아 그는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당겼다.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약해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즉시 배를 저어 강가로 돌아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일부는 입을 막았으며 다른 이들은 겁에 질려 자리를 피했다. 아무도 그 증거물을 만지려 하지 않았고 마을 이장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팀이 도착했다. 발견 장소는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였다. 흰 장갑을 낀 감식반 요원들이 그 신체 일부를 들어 투명 비닐봉지에 담았다. 진흙과 섞인 비린내가 공기 중에 달라붙었다. 같은 장소에서 한 경찰관이 또 다른 작은 조각을 발견했다. 마른 핏자국이 남은 손톱 한 조각이수로 가장자리 돌틈에 끼어 있었다. 이 발견은 그 신체 일부가 멀리서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녹음제로 직접 향하는 수로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신하게 했다. 소문은 피어오르는 안개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 속에서 다시 등장했다. 분명 민준이 것일 거야. 한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착한 아이였는데 거기서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했다. 마 여사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너무 컸기 때문이다. 경찰서 사무실에서 젊은 형사 한서연은 막 도착한 증거물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고 눈은 분노를 참느라 붉어졌다. 그녀는 2년 전 그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실종된 사촌 동생 한서진을 떠올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진실을 밝히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지금 이 썩어가는 손 한 조각은 그녀가 오랫동안 올린 기도에 대한 쓰디쓴 응답 같았다. 다음 날 그 손은 광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잠정 결과는 20대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남성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즉시
4일 전 접수된 김민준 실종 신고와 이를 연관지었다. 한편 마 여사는 평온한 얼굴로 일상을 계속했다. 녹음제의 높은 담장 너머로 사람들은 그녀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경찰에게 최영감이 발견한 신체 일부는 열쇠였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의 의심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강철수 총경은 그 저택과 관련된 모든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침묵할 여유는 없다. 그는 회의에서 짧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으며 마치 법정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 녹음제는 더 이상 속삭임의 대상이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범죄 수사 현장이 되었다. 4부 열린 판도라의 상자. 손 조각이 발견된 지 3일 후 발표된 국가수 감식 결과는 모두를 침묵하게 했다. DNA 분석 결과 그것은 김민준의 것이 확실했다. 강원도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이 소식은 집의 지붕을 무너뜨리는 벼락과도 같았다. 어머니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비명을 질렀고 아버지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말없이 마을길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광주에서 그 소식은 경찰에게 경종을 울렸다. 녹음제는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한 호화 저택이 아니었다. 공식적인 사건 현장이었다. 강철수 총경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팀원으로는 보성경찰서의 한서연 형사, 2명의 베테랑 감식요원, 그리고 은밀한 작전에 능숙한 소규모 기동대가 포함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다. 이번 연못과 연결된 잠긴 창고의 문을 여는 것. 11월 18일 밤 팀은 사이렌이나 경광등 없이 저택에 진입했다. 그들은 전기점검을 핑계로 들어갔다. 마 여사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지어 2층 창문 커튼 뒤에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서연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전직 정원사였던 박 씨의 낡은 지도를 따라 팀은 녹차밭 뒤편의 오솔길을 따라갔다. 무성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길 끝에 커다란 철문이 서 있었다. 전자 잠금 장치는 여러 겹이었지만 기술팀이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5분도 채 안 되어 무거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순간 실내의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코를 찌르는 피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팔로 입을 막았지만 눈은 똑바로 앞을 응시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 공간은 저택의 창고라기보다는 공장에 가까워 보였다. 구석에는 거대한 공업용 분쇄기가 서 있었다. 그 쇠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기계 바닥에서는 금속 배관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벽을 뚫고 뒤편 연못으로 직접 연결돼 있었다. 감식팀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비췄다. 마치 무거운 것을 끌었던 것처럼 긴 긁힌 자국이 있었다. 시멘트 틈새에는 어두운 얼룩이 묻어 있었다. 간이 검사 결과 인간의 혈흔으로 나타났다. 서연은 박 씨에게서 받은 복제 열쇠로 구석의 철제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문이 열렸다. 그 안의 내용물은 그녀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남성복옷 조각, 머리카락 다발, 그리고 마른 핏자국이 남은 손톱 조각들. 모든 것이 증거물 봉투에 담겨 있었다.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팀원 중 한 명이 위를 가리켰다. 방구석에 깔끔하게 숨겨진 작은 카메라가 붙어 있었다. 케이블은 위장되어 있었지만 메모리 카드는 그대로 꽂혀 있었다. 이게 모든 것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요원이 속삭였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데이터를 복사했다. 바로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이번 연못의 물이 울부짖었다.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철제 울타리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뛰어올랐다. 턱이 활짝 열리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팀원 모두 몇 초간 얼어붙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강 총경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바라봤다. 저 동물은 단순히 굶주린 게 아니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훨씬 더 잔인한 무언가를 위해 훈련된 거야.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팀은 조용히 나와 문을 다시 닫았다. 마치 한 번도 열린 적 없었던 것처럼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다.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그동안 밤이 삼켜왔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전남지방경찰청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대형 스크린의 카메라에서 복사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창고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손은 묶여 있었고
입은 막혀 있었으며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서연은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김민준이었다. 오부 마지막 비명. 전남지방경찰청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고요했다. 모든 불이 꺼지고 앞쪽에 대형 스크린만이 켜져 있었다. 그곳에서 숨겨진 카메라에 녹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특수팀에게는 이미 익숙한 공간, 녹음제의 창고가 보였다. 한 젊은 남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은 묶여 있었고 입은 청테이프로 막혀 있었으며 몸은 떨고 있었다. 김민준이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땀과 피가 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철문이 열렸다. 마 여사가 천천히 들어왔다. 긴 흰색 가운을 입고 불빛 아래 번쩍이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 대중에게 보이던 자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은 차가웠다. 오른손에는 긴 칼이, 왼손에는 황금색 음료가 담긴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민준 바로 앞에 멈췄다. 녹화된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민준 씨, 넌 다른 애들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내가 거의 믿을 뻔했지. 하지만 결국 다 똑같더구나. 왔다가 떠나려고 해. 난 더 이상 그걸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잔을 작은 탁자에 내려놓고 민준의 입에서 테이프를 뜯어냈다. 청년은 즉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여사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집이 그리워요. 잠시 마 여사는 말없이 그를 쳐다봤다. 그러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소였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이곳에서는 아무도 날 떠나지 않아. 넌 영원히 머물게 될 거야. 비록 다른 방식으로지만. 그때 방구석에서 기계의 굉음이 들려왔다. 카메라가 살짝 흔들리며 긴박한 분위기를 담았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어머니의 이름을 그리고 친구 진우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회의실에서 영상을 보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쥐어짜기에는 충분했다. 마 여사는 칼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침착했다. 카메라는 날카로운 디테일을 포착하지 못했다. 단지 몸부림치는 몸의 그림자와 점점 약해지는 비명소리, 그리고 더욱 커지는 기계의 굉음뿐이었다. 몇 초 후 화면에는 검은 액체가 이번 연못으로 향하는 철제 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화면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어두워졌다. 전남지방경찰청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몇몇 형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한두 명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한서연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눈빛이 공허했다. 그녀에게 그 영상은 단지 민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촌 동생 서진이가 어떻게 최후를 맞았을지에 대한 생생한 그림자였다. 강철수 총경이 영상을 껐다. 그의 무거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녹음제는 도살장이다. 오늘 밤 움직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수년간 미소와 부 뒤에 숨어있던 여성, 마 여사에 대한 체포 작전이었다. 건물 밖, 광주는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고 거리는 차량 불빛으로 반짝였다. 그리고 경찰서 안에서는 방금 결정이 내려졌다. 새벽이 오기 전 녹음제는 포위될 것이었다. 6부, 악어의 밤, 새벽 안개가 보성을 뒤덮었다. 젖은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고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시계가 3시를 조금 넘겼을 때 특수팀은 녹차밭에서 멀지 않은 한 임시 거처에 모였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녹음제의 지도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강철수 총경이 붉은 표시가 된 새 경로를 가리켰다. 정문, 녹차밭, 그리고 동쪽문. 동시에 진입한다. 주 목표는 마 여사 생포. 명심해라. 그녀는 교활하다. 얕보지 마.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서연은 조금 뒤에 서 있었다. 검은 제복이 불안감으로 굳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며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마음속에는 사촌 동생 서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밤이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3시 30분. 신호가 떨어졌다. 팀이 움직였다. 경찰 특공대가 녹차밭을 조용히 통과했다. 젖은 차십이 그들의 어깨를 스쳤다. 전투화가 소리 없이 질퍽한 땅을 밟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팀이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했다. 표시등이 하나씩 꺼져갔다. 저택은 서서히 눈을 감았다. 서연은 소규모 팀을 이끌고 동쪽 경로를 따라갔다.
덤불 뒤로 녹슨 비상문이 희미하게 보였다.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이 문 뒤에 수년간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3시 45분. 포위는 완벽했다. 강 총경이 손을 들어 짧게 카운트다운을 했다. 작은 폭음이 대문 자물쇠를 부쉈다. 경찰이다. 한 팀원이 외쳤다. 탐조등이 저택의 높은 벽을 훑으며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림자를 드러냈다. 하지만 본관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다. 가구는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방구석의 아로마 향초는 아직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거주자가 몇 분 전에 막 자리를 뜬 것처럼 서연은 천천히 발을 옮겼다. 심장이 더욱 거세게 뛰었다. 함정이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다른 부대의 보고였다. 창고가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기계 소리 같은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기다릴 것 없이 강 총경은 팀을 이끌고 뒤편으로 향했다. 오솔길은 어두웠다. 오직 손전등 불빛만이 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철제 창고 앞에 도착했다. 문이 거세게 부서지며 열렸다. 안은 비어 있었다. 거대한 기계가 구석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바닥에는 여전히 어두운 얼룩이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가 남아 있었다. 사람도 마 여사의 흔적도 없었다. 실망감이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다. 서연은 틈을 찾으며 주위를 돌았다. 손이 차가운 벽을 더듬었다. 우리가 올 줄 알았어.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때 갑자기 뒤편 연못 쪽에서 거대한 충격음이 들렸다. 물이 높이 솟구쳤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밑에서부터 들이받은 것 같았다. 경계 중이던 팀원의 다급한 외침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이번 연못이 움직입니다. 안에 무언가 있습니다. 팀원 모두가 동시에 돌아봤다. 파도가 철제 울타리를 흔들었다. 그 안에 있던 야수들이 미친 듯이 돌며 서로를 들이받았다. 거센 물소리와 기이한 포효가 섞여 공기를 가득 메웠다. 강철수 총경은 요동치는 연못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오늘 밤 그녀는 도망치지 않는다. 이 저택이 스스로의 비밀을 삼킬 것이다. 작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그곳에서는 피와 진실이 함께 흐를 것이 분명했다. 7부, 대결. 새벽 안개가 보성의 녹차밭을 빽빽하게 덮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경찰의 탐조등이 어둠을 가르며 녹음제 뒤편 이번 연못의 수면을 비췄다. 물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쳤고 그 파도는 세차게 흔들리는 철제 울타리를 때렸다. 물 밑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명령을 기다리는 괴물처럼 맴돌고 있었다. 한서연은 창고로 향하는 오솔길에 굳어서 있었다. 그녀의 숨은 지쳐서가 아니라 너무나 강한 예감 때문에 가빴다. 심장의 모든 박동이 저택을 포위한 특공대원들의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나타날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악어만이 아니었다. 창고 옆 작은 문이 갑자기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서 등유 램프 불빛이 새어나오며 한 여성의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는 높게 틀어 올렸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짙은 붉은색 잠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수십 개의 총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침착하게 서 있었다. 마 여사였다. 옅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걸려 있었다. 더 이상 자선가의 온화함을 발산하지 않는 차갑고 도전적인 미소였다. 결국 왔군. 그녀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안개를 뚫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어. 이 저택은 이미 많은 남자들의 무덤이 되었고 나는 그 무덤의 파수꾼이지. 서연은 숨을 참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마 여사, 당신을 살인 및 실종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항하지 마시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2년 전 실종된 사촌 동생 서진의 그림자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마 여사는 그녀를 깊이 쳐다보더니 작게 웃었다. 그녀는 연못 울타리 가까이 걸어가 마치 명령을 내리듯 손을 들어 올렸다. 순간 물속의 검은 그림자들이 더욱 거칠게 움직였다. 거대한 악어들이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물이 높이 튀어올라 앞줄에 선 경찰들의 전투와 일부를 적셨다. 보아라,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이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야. 내 자식들이지. 어미와 자식을 떼어놓겠다는 건가. 분위기는 팽팽해졌다. 특공대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 그들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았다. 하지만 강철수 총경이 즉시 손을 들어 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한 발의 오발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 여사는 연못 가장자리에 서서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요동치는 수면에 길게 드리워졌다. 잠옷 주머니에서 그녀는 빨간 버튼이 빛나는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순간 창고 안의 기계가 윙윙거렸고 펌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며 연못물이 마치 비밀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부글거렸다. 여기서는 내가 지배자야. 그녀가 서연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연못 울타리가 열릴 것이다. 이 악어들이 먹이를 찾아 밖으로 나갈 테지. 너희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아라. 서연은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 악어들이 논밭과 마을길, 심지어 주민들의 집까지 돌아다니는 것을 상상했다. 수백 명의 목숨이 몇 분 안에 사라질 수 있었다. 강 총경은 여전히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침착했다. 마 여사, 당신의 게임은 끝났소. 그 장치를 넘기시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어. 마 여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 같나? 아니, 난 오래전에 죽었어. 남은 것은 나와 이 아이들 뿐이야. 그녀는 요동치는 연못을 가리켰다. 남자, 사랑, 약속, 모두 그림자일 뿐. 하지만 여기서는 그들은 결코 날 떠나지 않아. 서연은 거의 앞으로 나아갈 뻔했다. 가슴이 분노로 불탔다. 소리치고 싶었고 마 여사에게 서진에 대해 말하라고 강요하고 싶었다. 하지만 강 총경의 손이 그녀의 팔을 막았다. 흥분하지 마. 그가 재빨리 속삭였다. 다음 몇 초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기계 소리는 계속 윙윙거렸고 연못물은 더욱 거칠어졌으며 붉은 리모컨은 마 여사의 손에서 빛나고 있었다. 수십 개의 총구가 겨눠져 있었지만 단 하나의 방아쇠도 당겨지지 않았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안개에 휩싸인 보성의 밤은 마치 숨을 참는 듯했다. 이 체포작전을 새로운 비극으로 바꿀 수 있는 작은 움직임 하나를 기다리며 할부, 혼돈 속의 진실, 창고의 기계가 더욱 크게 울부짖었다. 그 진동이 땅을 타고 경찰들의 전투와 아래까지 전해졌다. 보성의 차가운 공기는 녹슨 새와 젖은 진흙 냄새와 뒤섞였다. 모든 시선이 연못가의 인물, 마 여사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꼿꼿이 서 있었다. 붉은 잠옷이 창백한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머리는 여전히 단정하게 틀어 올려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불빛이 지옥의 점처럼 밝게 빛나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높이 들어 포위한 경찰들을 향해 쳐다봤다. 너희들이 날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울려 퍼졌다. 아니, 오늘 밤 너희들은 누가 진정한 지배자인지 보게 될 것이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버튼을 눌렀다. 쇠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연못 바닥에서 침묵을 깼다. 거대한 강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연못 표면을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휘저었다. 높은 파도가 공중으로 솟구치며 경찰들의 얼굴에 진흙을 튀겼다. 그리고 물의 어둠 속에서 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몸의 절반을 땅 위로 뛰어올랐다. 턱이 벌어지고 탐조등 불빛 아래 날카로운 이빨이 번쩍였다. 특공대원 한 명의 발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빈 땅을 턱으로 닫을 때 쩍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후퇴, 방어 대형 유지. 강철수 총경이 큰 소리로 외쳤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두 번째 악어가 이미 기어 나오고 있었다. 몸은 무거웠지만 민첩했다. 불빛에 반사된 눈이 붉게 빛났다. 그 동물은 꼬리를 휘둘러 금속 방패 하나를 날려버렸다. 상황은 혼란에 빠졌다. 비명, 경고, 사격 소리, 그리고 악어의 포효가 뒤섞여 죽음의 교향곡을 만들었다. 마 여사는 그 혼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작게 웃었다. 자유로워졌군. 이 아이들이야말로 나에게 충성스러운 가족이지. 너희 남자들처럼 결코 떠나지 않아. 한서연이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권총은 악어가 아니라 마 여사를 향해 있었다. 서진이가 어디 있는지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마 여사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깊이 쳐다봤다. 그녀의 차가운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진이, 그 귀여운 남자아이. 안타깝네. 그는 이미 이 연못의 물과 하나가 되었지. 너도 따라가고 싶나? 귀여운 아가씨? 그 말은 칼처럼 서연을 찔렀다. 그녀는 거의 방아쇠를 당길 뻔했지만 강 총경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췄다. 한 형사, 집중해. 흥분하지 마. 한편 두 명의 특공대원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마 여사를 포위하려 했다.
그녀는 동요하지 않는 듯했다. 놀라운 움직임으로 그녀는 울타리 옆에 녹슨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수년간의 요가와 신체 단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팔 근육은 쇠 파이프를 세게 휘둘러 한 대원의 어깨를 강타하게 했다. 경찰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쓰러졌다. 마 여사는 맹수 같은 눈으로 빠르게 몸을 돌려 쇠 파이프를 다시 휘둘렀다. 하지만 서연이 앞으로 나서며 그 파이프를 걷어차 손에서 떨어뜨렸다. 무기는 땅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제 그들 둘만 남았다. 서연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탔다. 권총은 여전히 겨눠져 있었다. 마 여사는 심지어 그 대결을 즐기는 듯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난 평생 배신과 함께 살아왔어. 그녀가 나지막하지만 날카롭게 속삭였다. 내가 무너져야 한다면 너희 모두를 함께 끌고 갈 거야. 그들 뒤에서 악어들은 더욱 난폭해졌다. 한 마리는 울타리를 들이받아 구부러뜨렸다. 다른 한 마리는 꼬리를 휘둘러 2명의 경찰을 거의 진흙 속으로 끌고 갈 뻔했다. 경고 사격 소리는 계속 터져 나왔다. 총알의 불꽃이 공중에서 번쩍였지만 동물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감정이 끌어올랐다. 그녀는 지금 마 여사를 쏘면 모든 것이 끝나거나 혹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난 당신이 두렵지 않아, 마 여사. 그녀는 떨리지만 결의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두려운 건 단 하나. 당신이 이곳에 묻어버린 사람들에게 정의가 결코 닿지 않는 것뿐이야.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막아야 해. 마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다. 정의, 아름다운 말이지만 텅 비었지. 오고 가는 남자들의 약속처럼 공허해. 난 돈으로 살 수 있는 법보다 내 자식들의 이빨을 더 믿어. 그녀는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로 다른 과거의 상처를 가진 두 여인이 이제 보성의 어두운 역사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갑자기 악어 중 한 마리가 경찰 대여를 향해 돌진해 한 대원의 다리를 턱으로 물었다. 날카로운 비명이 공기를 갈랐다. 2명의 동료가 즉시 공중으로 총을 발사한 후 개머리판으로 악어의 주둥이를 내리쳐 동물이 턱을 풀게 했다. 그 대원은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다리로 뒤로 끌려갔다. 강 총경이 소리쳤다. 의무병, 즉시 부상자 후송해. 그리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연못가에 당당하게 서 있는 마 여사에게로 다시 향했다. 서연은 더욱 떨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다. 선택의 무게 때문이었다. 지금 방아쇠를 당겨 모든 것을 끝내야 할까? 아니면 법을 위해 자제해야 할까? 마 여사는 그녀의 망설임을 읽은 듯했다. 넌 다른 애들과는 달라, 서연.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어둠과 함께 살거나 그에 맞서다 죽는 것을 선택하게 되지. 그 문장은 공중에 매달렸다. 그들 뒤에서는 악어의 포효와 총성이 계속해서 부딪혔다. 안개에 휩싸인 보성의 밤은 이제 법과 어둠, 젊은 형사의 결의와 굴복을 거부하는 미친 여인의 의지 사이의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연못의 문턱에서 한서연과 마 여사의 마지막 대결이 막 시작되었다. 부부, 연못가의 딜레마, 새벽 안개가 더욱 짙어져 이번 연못을 향해 쏘아지던 탐조등 빛을 삼켰다. 물은 요동쳤고 풀려난 악어들은 수면 아래 검은 그림자처럼 맴돌았다. 이따금 그들의 머리가 물을 가르며 나타났고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낮은 포효를 냈다. 연못가에서 한서연과 마 여사가 마주섰다. 젖은 진흙이 그들의 신발에 달라붙었다. 거대한 동물들의 몸부림의 땅은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다. 마 여사는 여전히 꼿꼿이 서 있었다. 숨은 가빴고 붉은 잠옷은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고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보이나? 마 여사가 계속해서 요동치는 물을 가리켰다. 이 아이들이 내 유산이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지. 언제나 내게로 돌아올 거야. 서연은 권총을 꽉 쥐었다. 눈은 분노로 붉어졌다. 그걸 유산이라고 부르나? 그건 피의 연못일 뿐이야. 당신은 서진이를 포함한 무고한 사람들을 미끼로 삼았어. 그 이름이 화살처럼 날아가자 마 여사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옅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아, 서진이, 너무 자신만만했던 젊은이. 그는 떨어지기 전에 네 이름을 불렀지. 그 손이 나를 잡았지만 난 놓아버렸어. 그의 얼굴은 소용돌이 속으로 가라앉으며 나를 쳐다보다 조용해졌지. 그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나. 서연의 피가 끓어올랐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권총이 마 여사의 가슴을 정확히 겨눴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마 여사가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놀라운 힘으로
서연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권총은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들은 미끄러운 땅에서 뒤엉켰다. 몸이 서로를 밀쳤다. 서연은 손을 빼내려 했었지만 마 여사는 그녀를 땅으로 강하게 눌렀다. 젖은 진흙이 서연의 얼굴에 달라붙었고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뒤에 있던 경찰들이 도우려 했지만 강철수 총경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다. 쏘지 마. 너무 가까워. 마 여사가 서연의 귓가에 나지막이 웃었다. 네가 다른 애들과 다를 줄 알았나? 아니, 너도 여기서 가라앉게 될 거야. 오늘 밤 난 혼자가 아닐 테니 남은 힘을 다해. 서연은 한 움큼의 진흙을 쥐어 마 여사의 얼굴에 던졌다. 그녀는 순간 놀랐다. 소나기 힘이 약해졌다. 서연은 즉시 몸을 비틀어 빠져나온 후 마 여사를 걷어차 옆으로 쓰러뜨렸다. 하지만 연못가의 땅은 이미 약해져 있었다. 마 여사의 몸이 미끄러져 거의 물의 소용돌이 속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텼다. 아래의 악어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가 솟아올랐고 탐조등 불빛에 반사된 눈이 붉게 빛났다. 마 여사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다.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웃었다. 봐, 아이들이 날 부르고 있어. 내가 떨어지면 난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 비밀도 연못바닥에 함께 묻힐 거야. 서연은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권총은 다시 겨눠졌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지금이 바로 방아쇠를 당겨 모든 것을 끝내고 마 여사가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마 여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내가 죽으면 너의 비밀도 나와 함께 죽는다. 연못 다른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울타리를 들이받아 쇠가 삐걱거렸다. 경찰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몇몇은 경고 사격으로 막으려 했다. 물보라가 서연의 얼굴까지 튀었다. 짜고 비린내가 났다. 그 혼란 속에서 서연은 여전히 매달려 있는 마 여사를 쳐다봤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광기 어린 미소가 여전히 입가에 걸려 있었다. 서진이에 대한 답을 원하나? 날 끌어올려.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아니면 날 떨어지게 내버려둬. 그러면 넌 영원히 듣지 못할 테지.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권총은 여전히 겨눠져 있었다. 뒤에서 강 총경이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소리쳤다. 총성은 계속 들렸고 악어들은 더욱 난폭해졌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남은 것은 서연과 마 여사, 그리고 그들 중 하나를 삼키기 위해 기다리는 연못뿐이었다. 진흙은 계속 무너져 내렸다. 마 여사가 붙잡고 있는 뿌리가 삐걱거렸다. 그 순간들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마 여사를 법정에 세움으로써 법을 집행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와 복수심이 그녀를 이끌어 한 발의 총성으로 모든 것을 끝내게 할 것인가? 요동치는 연못가에서 그 딜레마는 언제 터질지 모르게 타오르고 있었다. 10부, 새벽의 선택. 새벽 안개가 녹음재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번 연못에서는 악어의 포효와 경찰들의 외침이 뒤섞여 있었다. 탐조등 불빛이 옅은 안개를 뚫고 연못 가장자리에 갈라진 땅을 비췄다. 한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얼굴은 진흙투성이었고 격렬한 싸움 끝에 손은 여전히 떨렸다. 그녀 앞에는 마 여사가 땅에 쓰러져 있었다. 짙은 붉은 잠옷은 더러워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경찰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총구가 겨눠졌다. 강철수 총경이 맨 앞에 서서 부대원들에게 경계하되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뒤편에서 요동치는 물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마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넌 그들과 달라, 서연. 네 눈에서 그걸 봤어. 넌 단순한 피가 아니라 진실에 목말라 있지. 그래서 내가 아까 네가 날 연못가에서 끌어올리도록 내버려둔 거야. 네가 직접 듣길 원했거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슴과 머리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다. 한편으로는 서진의 복수를 위해 이 여자를 파괴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양심의 소리가 있었다. 총알이 아니라 법이 말해야 한다. 마 여사는 그 망설임을 느낀 듯 길게 숨을 내쉬었다. 서진이에 대해 알고 싶나? 좋아. 그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어. 그날 밤 그는 창고에 몰래 들어왔지. 누구도 봐서는 안 될 서류들을 봤어. 명단, 계좌, 심지어 녹취록까지. 그는 충격받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지. 이걸 신고해야겠어요 라고. 마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꿰뚫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봤다.
난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었어. 그 비밀이 새어나가면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그를 연못으로 밀었어. 누설보다는 그의 침묵을 택했지. 서연은 입술을 떨며 침묵했다. 눈가에 눈물이 스며들었다. 머릿속에 서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밝고 꿈 많던 사촌 동생이 이제 비밀로 얼룩진 연못에 삼켜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마 여사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나보다 더 큰 이름들이 있어, 서연. 이곳을 단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들의 것이기도 해. 너무 깊이 파고들면 그들을 발견하게 될 거야. 강철수 총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얼굴이 굳어졌다. 그만하시오. 마 여사, 당신을 체포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이 어떤 이름을 언급하든 법원이 판단할 것이오. 마 여사는 두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지막이 낄낄거렸다. 법원? 그들이 피고석에 순순히 앉을 것 같나? 아니, 총경님. 그들은 여전히 큰 책상 뒤에서 비싼 와인을 마시며 나를 희생양으로 삼겠지. 서연이 앞으로 나서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마 여사를 쳐다봤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아직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침묵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 달라요. 당신이 길을 열게 될 겁니다. 마 여사, 당신의 입이 시작이 될 거예요. 마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고집이 세구나. 서연, 서진이처럼 말이야. 그 말은 서연을 강타했지만 이번에는 상처가 아니라 힘이 되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고집이 당신의 그림자를 이곳에서 걷어낼 겁니다. 경찰들이 마 여사를 일으켜 세워 끌고 갔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마지막 공연 무대로 향하는 것처럼 턱을 치켜든 채 걸어갈 뿐이었다. 서연은 꼼짝 않고 서서 천천히 멀어지는 마 여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쏘지 않았다. 법을 선택했다. 서진이는 이미 떠났지만 그를 위한 진실은 이제 막 첫 빛을 찾은 것이다. 동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며 새벽을 알렸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파괴된 녹음재와 여전히 요동치는 연못,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맴도는 악어들을 드러냈다. 서연에게 그 어두운 밤은 끝났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한 가지를 알았다. 이것은 더 큰 비밀을 파헤치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11부 그림자의 실체. 광주지방경찰청 조사실을 하얀 형광 등 불빛이 비추고 있었다. 차가운 철제 책상이 마 여사의 지친 얼굴을 비췄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연못의 진흙이 여전히 얼굴에 묻어 있었지만 옅은 미소는 여전히 입가에 걸려 있었다. 마치 피의자가 아니라 초대 손님인 것처럼. 그녀 앞에는 강철수 총경이 실종된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가득 찬 파일을 펼쳐놓았다. 한서연은 오른편에 앉아 마 여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강 총경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마 여사, 저택에서의 당신의 게임은 끝났소. 하지만 당신이 혼자 일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린 알고 있어. 다른 이름들이 있다고 했지. 지금 명확히 밝히시오. 마 여사는 짧게 콧방귀를 뀌었다. 총경님, 그 악어들과 창고 기계가 내 돈만으로 생겨났을 것 같소? 아니, 난 그저 얼굴마담일 뿐. 내 뒤에는 더 섬세하고 더 미끄러운 손들이 있어. 그들은 프로젝트, 계약, 심지어 시체까지 맡겼지. 난 단지 장소를 제공했을 뿐. 강 총경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이름을 대시오. 마 여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서울의 한 거물 부동산 재벌. 그는 돈 세탁할 장소가 필요했지. 유령 프로젝트 허가서에 서명한 도지사도 있었고 그들 모두 서진이가 받던 서류에 있었소. 서연은 움찔했다. 서진이. 그럼 동생은 정말 무언가를 발견했던 거군요. 마 여사가 그녀를 쳐다봤다. 미소가 더 넓어졌다. 그래, 그 아이는 너무 똑똑했어. 그날 밤 창고에 들어왔지. 공식 직인이 찍힌 붉은색 파일을 발견했어. 그 안에는 고위관리가 서명한 유령 광산 계약서가 있었지. 하지만 더 위험했던 건 그가 휴대폰으로 그걸 찍었다는 거야. 내가 도착하기 전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걸 봤어. 서연은 얼어붙었다. 그럼 사본이 있다는 거군요. 마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 사진을 전송했거나 숨겼을 거라고 확신해. 하지만 그가 가라앉은 후 휴대폰은 결코 찾지 못했지. 강 총경은 재빨리 메모했다. 휴대폰이 있다면 우리가 찾을 거요. 이제 원본 서류는 어디 있소?
마 여사는 편안하게 기대 앉았다. 수갑이 삐걱거렸다. 저택에 서재의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지하 공간이 있어. 작은 철문은 특수 열쇠로만 열 수 있지. 내가 거기에 보관했어. 다른 장부들과 함께. 강총경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수에게 좌표를 기록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이 모든 게 단지 서류를 지키기 위해서였군요. 당신은 서류와 서명 때문에 서진이와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마 여사가 그녀를 깊이 쳐다봤다. 단순한 서류가 아니야, 서연. 그건 목숨이고 경력이고 네가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왕국이야. 그 문서가 세상에 나가면 그들은 무너지고 난 언제든 그들이 제거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지. 서연이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당신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군요. 마 여사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네가 날 연못가에서 끌어올린 것처럼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원했기 때문이잖아. 우린 그리 다르지 않아. 방은 침묵했다. 낡은 선풍기 소리만 삐걱거릴 뿐이었다. 강총경이 단호하게 파일을 닫았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 내일 아침 저택의 지하 공간을 수색할 거요. 그 서류가 있다면 모든 이름이 드러날 거요. 그리고 당신 마 여사는 살인자로서뿐만 아니라 거대한 배신의 증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될 거요. 마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었다. 법정? 그들이 피고석에 앉을 것 같나? 아니, 그들은 여전히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와인을 마실 거야. 불태워지는 건 나겠지. 하지만 상관없어. 난 시한폭탄을 심어뒀으니까. 너희들은 그걸 터뜨릴 용기만 있으면 돼. 경찰들이 마 여사를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고개를 든 채 걸어 나갔다. 미소는 여전히 붙어 있었다. 철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서연을 돌아봤다. 서진이 휴대폰을 찾아 서연. 그걸 찾으면 그 애가 정말로 뭘 봤는지 알게 될 거야.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서연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몸이 굳어 있었다. 강총경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새로운 방향이 잡혔어. 하지만 준비해야 해. 우리를 막으려는 자들이 더 많아질 테니. 차가운 철제 책상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서진에게 속삭였다. 네가 그 증거를 남겼다면 내가 맹세코 찾아낼게. 밖에서는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서연에게는 보성 연못의 밤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게임이 이제 막 가장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12부 함정과 희망. 아침 안개가 여전히 보성 농장 위에 드리워져 있을 때 경찰 일행이 다시 녹음제에 도착했다. 지난밤 강제로 열렸던 철제 대문은 이제 타다 남은 쇠 냄새를 남긴 채 활짝 열려 있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고요했다. 악어 연못의 울음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철수 총경이 부대원들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서재로 간다. 마 여사가 단서를 줬다. 그곳에 지하 공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들은 본관으로 들어갔다. 넓은 서재가 먼지와 낡은 종이 냄새로 그들을 맞았다. 책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긴 그림자가 방의 일부를 덮고 있었다. 한서연은 천천히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훑어봤다.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찾으려 했다. 한대원이 갑자기 외쳤다. 총경님, 이 책장이 흔들립니다. 모두가 다가갔다. 구석의 나무 책장은 벽에 붙어 있지 않았다. 밀자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다. 그 뒤로 중앙에 작은 쇠바퀴가 달린 두꺼운 강철문이 드러났다. 벙커문 같았다. 맞군. 강총경이 나지막이 말했다. 마 여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기술팀이 신속하게 움직여 강철 절단기를 붙였다. 불꽃이 튀고 쇠 조각이 떨어졌다. 타는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의 30분 후 강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계단.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녹과 젖은 흙냄새를 품고 뿜어져 나왔다. 탐조등 준비. 강총경이 명령했다. 그들은 천천히 내려갔다. 거친 콘크리트 벽의 좁은 복도가 지하 공간으로 이어졌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긴 테이블이 철제 서류 캐비닛에 둘러싸여 있었다. 서연이 한 파일에 탐조등을 비췄다. 파일을 열었을 때 손이 떨렸다. 이건 해외 계좌로의 수십억 원대 은행 이체 명세서예요. 강총경이 다른 파일을 집어들었다. 회의 녹취록이군. 한 관리가 유령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 다른 대원이 덧붙였다. 총경님, 여기 장부가 있습니다. 사람들 이름 옆에 금액이 적혀 있는데 마치 수익 분배 목록 같습니다.
방은 놀란 숨소리로 울렸다. 그 증거들은 세상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갑자기 한 경찰이 바닥에 불빛을 비췄다. 총경님, 이것 보십시오.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작은 금속 상자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다음 순간 기계적인 딸깍 소리가 들렸다. 천장에서 철제 파이프가 열리며 코를 찌르는 냄새에 옅은 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모두 물러서 자동 함정이다. 강 총경이 소리쳤다. 가스는 빠르게 방을 채웠다. 몇몇 경찰이 심하게 기침하며 쓰러졌다. 서연은 소매로 입을 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팀은 재빨리 비상 마스크를 꺼냈지만 수량이 부족했다. 패닉 속에서 강 총경은 선택해야 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한쪽에는 테이블 위에 중요한 서류 파일들이, 다른 한쪽에는 가스 때문에 거의 정신을 잃어가는 2명의 부대원이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부대원들을 향해 달려갔다. 사람부터 구한다. 그가 외쳤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손은 테이블 위맨 꼭대기에 있던 파일 하나를 간신히 움켜쥐었다. 그들은 두 경찰을 끌고 계단으로 달려갔다. 가스는 더욱 짙어졌고 눈은 따가웠으며 폐는 타는 듯했다. 좁은 복도에 기침소리가 울려 퍼졌고 머릿속의 경보음과 뒤섞였다. 마침내 그들은 서재로 겨우 빠져나왔다. 강철문을 세게 닫고 나무 토막으로 막았다. 모두가 숨을 헐떡였다. 일부는 바닥에 쓰러졌고 얼굴은 땀으로 창백했다. 서연은 심하게 기침했지만 눈은 강총경의 손에 들린 파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다가갔다. 표지에는 비밀 에너지 계약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거였군요. 서연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강 총경은 그 파일을 쳐다봤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래, 하지만 단 하나뿐이야. 나머지는 안에 갇혔을지도 몰라. 다시 돌아가야 해. 하지만 특수팀이 필요해. 서연은 그 파일을 꽉 쥐었다.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마치 서진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네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그들 주위로 옅은 연기가 여전히 강철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함정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모두가 마 여사가 감옥 안에서조차 마지막 방어선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 더 큰 비밀, 즉 저택과 악어 연못 뒤에 숨어 있던 강력한 이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을 열기에 충분한 파일 하나가. 13부 어둠의 반격. 그날 오후 전남지방경찰청의 분위기는 평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사실은 무장한 경찰들로 가득 찼다. 비밀 에너지 계약이라는 라벨이 붙은 두꺼운 파일이 강철수 총경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에 모든 페이지에는 고위관리의 서명이 있는 유령 계약서와 해외 계좌로의 이체 증거가 담겨 있었다. 강 총경은 천천히 파일을 닫았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서연이 그를 알고 지낸 이래 처음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옅은 연기가 공중으로 피어올랐다. 그가 짊어진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다. 책상 반대편에 앉은 한서연은 지하 공간의 가스 사건 이후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결의에 차 똑바로 앞을 응시했다. 총경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증거가 다시 묻히면 서진이를 헛되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아요. 강 총경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연기를 내뿜고는 차가운 시선으로 앞의 파일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 긴장감은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깨졌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총경님, 송재혁이라는 베테랑 기자가 만나자고 합니다. 서진이라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움찔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서진이가 몇 달 전 전화로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누나, 나 정말 대단한 걸 발견했어. 송 선배한테 연락할 거야. 그분만이 용기 있는 유일한 기자야. 송재혁 기자, 서연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 이름이 지방 관리들이 연루된 부패 사건을 폭로하는 탐사 보도 기사에 자주 등장했던 것을 기억했다. 강 총경이 신호를 보냈다. 들여보내. 하지만 철저히 감시해. 몇 분 후 중년 남성 한 명이 들어왔다. 낡은 재킷이 몸에 붙어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송재혁입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서연 형사님과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서진이를 아시나요? 송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진이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연락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흥분해 있었죠. 그가 말하길 저택에서 큰 것을 발견했다고 했답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누나를 찾으세요. 누나가 열쇠입니다. 그와 함께 암호화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서연은 흐느낌을 참으며 입을 막았다. 그 말들은 사촌 동생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송 기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그 파일을 오랫동안 보관했습니다. 혼자 열기가 두려워서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죠. 하지만 마 여사 체포 소식과 형사님 이름이 연결되자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이게 서진이가 보낸 암호화된 파일입니다.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강 총경은 USB 드라이브를 받아 오랫동안 쳐다봤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강력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이 파일을 여는 순간 저 바깥의 놈들은 우리가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의 불이 깜빡거렸다. 벽에 CCTV 모니터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어두워졌다. 총경님, CCTV 네트워크가 끊겼습니다. 한 관제 요원이 외쳤다. 몇 초 후 내부 통신 신호가 완전히 끊겼다. 휴대폰은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고 경찰 무전기는 정적인 소리만 냈다. 강 총경은 재빨리 일어나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우연이 아니야. 모두 경계태세. 서연과 증거를 확보해. 갑자기 건물 전체가 어두워졌다. 전기가 완전히 나갔다. 희미한 붉은 비상등만이 켜졌다. 밖에서 경찰들의 외침이 들렸다. 누군가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송 기자가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그들이 이미 안 겁니다, 형사님. 그림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덮쳐왔습니다. 강 총경이 권총을 꺼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시간이 없어. 서연과 저 USB를 보호해. 무슨 일이 있어도 비상경보가 울리며 청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상황은 혼란에 빠졌고 서연은 그동안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위협이 이제 경찰청 심장부에서 그녀를 정말로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4부 빛과 그림자의 전쟁. 사이렌이 전남지방경찰청 구석구석에서 울부짖었다.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며 복도벽에 긴 그림자들이 춤을 췄다. 유리 깨지는 소리, 외침, 그리고 총성이 뒤섞여 하나의 혼돈을 만들었다. 한서연은 조사실에서 떨면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송 기자에게서 받은 작은 USB가 쇠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것이 열쇠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부담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철수 총경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알파팀, 서연과 증인을 지하 벙커로 데려가라. 브라보팀, 나를 따라 후문을 막는다. 송 기자가 서연의 팔을 잡았다. 저를 따라오세요. 더 안전한 옆길을 압니다. 그들은 즉시 무장한 두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좁은 복도로 향했다. 환풍구에서 옅은 연기가 이미 스며들고 있었다. 공격자들이 의도적으로 청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뒤뜰에서는 다른 팀이 이미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공격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왔다. 한 그룹은 자동화기로 정문을 습격했고 다른 그룹은 내부 통로를 통해 잠입했다. 그들은 명백히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움직임은 깔끔하고 빠르며 조직적이었다. 복도에서 서연, 송 기자, 그리고 호위 경찰들이 몇 미터 가지 못했을 때 검은 옷을 입은 세 남자가 모퉁이에서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 든 단총이 번쩍였다. 그거 빨리 내놔. 그들 중 하나가 으르렁거리듯 소리쳤다. 호위 경찰들은 망설임 없이 응사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짧은 불꽃이 어둠을 밝혔다. 두 명의 공격자가 쓰러졌다. 나머지 한 명은 기둥 뒤에 숨어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다. 송 기자는 서연을 옆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몸이 총알로부터 그녀를 감쌌다. 이쪽입니다. 철제 캐비닛 뒤에 비상문이 있어요. 그들은 재빨리 기어갔다. 한편 어깨에 부상을 입은 호위 경찰은 여전히 마지막 공격자를 막으려 애썼다. 바닥에 피가 떨어졌지만 그는 복면을 쓴 남자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총을 쐈다. 작은 손전등으로 송 기자는 벽에 숨겨진 레버를 찾았다. 그가 그것을 당기자 어두운 비상복도로 이어지는 좁은 문이 열렸다. 빨리 들어가세요. 서연은 몸을 숙여 들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은 USB를 쥔 채 차갑고 축축했다. 청사의 다른 공간에서 강 총경은 뒤뜰에서의 저항을 지휘하고 있었다. 중화기의 굉음이 밤을 흔들었다. 그는 이 공격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적은 한 가지를 위해 왔다. 증거인멸. 강 총경이 허리띠의 작은 버튼을 눌러
보호된 특수통신 채널을 활성화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린 후 목소리가 선명해졌다. 서연, 내 말 들리나? 비상 통로를 이용해 벙커까지 가. 멈추지 마. 그 USB가 놈들 손에 넘어가서는 안 돼. 그 목소리는 서연에게 오늘 밤의 모든 혼란이 그녀가 쥔 작은 물건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했다. 비상복도는 그들을 지하 기록보관실로 이끌었다. 강철무늬 안에서 단단히 닫혔다. 잠시 동안 그들은 안전했다. 서연이 흐느꼈다. 어깨가 떨렸다. 왜 경찰청을 공격하는 거죠? 이건 미친 짓이에요. 송 기자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들은 조폭이 아닙니다. 서진이가 말했던 그림자들이에요. 훈련받고 기술로 무장했으며 오직 하나의 임무를 위해 움직이는 용병부대죠. 그리고 형사님의 임무는 이제 그 진실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서연은 손에 든 USB를 쳐다봤다.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흘렀다. 서진아, 내 걸음을 내가 이어갈게. 밖에서 강철문을 강타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금속이 흔들리는 소리가 반복해서 점점 더 크게 울렸다. 강총경이 다시 특수통신 채널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다. 서연, 버텨.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넘겨주지 마. 문이 뚫리면 네 우선순위는 단 하나야. 증거를 지켜. 송 기자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 어둠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강철문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마치 밖에서 괴물이 달려들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날 밤 경찰청은 더 이상 법의 요새가 아니라 빛과 그림자 사이의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 젊은 여성이 그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권력의 몰락을 결정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15부 심판의 날. 청사에서의 어두운 밤이 지난 몇 달 후 광주지방법원 법정은 만원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일부는 피해자 가족, 일부는 녹음제의 어두운 드라마의 결말을 보고 싶어하는 기자들이었다. 피고석에 마 여사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싼 드레스를 입지 않고 갈색의 낡은 수의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재판부 앞에서 검사가 기소유지를 낭독했다. 피고마 여사는 계획 살인, 사체 유기, 그리고 고위층의 자금 세탁 및 부패 네트워크를 도운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유령 계약서, 회의 녹취록, 그리고 피해자 한서진의 USB에 담긴 증거물이 검증되었다. 법정은 술렁거렸다. 거물들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었다. 도지사, 유명기업가, 심지어 전직 장관까지 그동안 숭배받던 얼굴들이 이제 대중 앞에서 더럽혀졌다. 한서연은 증인석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공포로 가득했던 밤들이 떠올랐다. 부서지던 강철 문소리, 흘려진 피,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판사가 기회를 주자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 사촌 동생 서진이는 위험하더라도 진실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비밀을 안고 죽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종된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침묵이 범죄가 계속 살아 숨쉬는 이유가 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법정은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흘렀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재판부는 판결합니다. 피고마 여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모든 증거는 관련된 다른 이들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이관될 것이다. 처음으로 마 여사의 얼굴이 변했다. 차가운 미소가 사라지고 공허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수년간 지배해왔던 게임이 마침내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건물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송재혁 기자가 서연과 함께 나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당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이제 법이 이어갈 차례입니다. 서연은 흐린 광주의 하늘을 쳐다봤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옅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서진아, 우리가 해냈어. 네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어. 과거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이제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침묵이 단지 그림자에게 먹이를 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슴 깊이 새겨지는 한 가지 교훈이 남았다. 악은 항상 흉포한 얼굴로 다가오지 않는다. 때로는 달콤한 미소, 자애로운 손길, 그리고 아름다운 약속으로 위장한다. 오직 침묵하지 않는 용기만이 그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에필로그, 허구 속의 진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한 이 긴 이야기는 사실 허구의 창작물입니다. 언급된 모든 인물, 지명, 사건은 실제하지 않으며 긴장감 넘치는 미스터리와 성찰을 담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실제 인물, 장소 또는 사건과 유사점이 있다면 이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되새길 수 있는 삶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종종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복면을 쓴 범죄자나 귀신 들린 저택의 형태가 아닌 불의, 부패, 배신, 그리고 무관심의 형태로 어둠과 마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보고도 침묵하기를 선택합니다. 두렵거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범죄는 자라날 공간을 찾습니다. 이야기에서처럼 주변 사람들이 외면하고 눈을 감고 목소리를 내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어둠의 그림자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용기 있는 목소리, 하나의 정직한 발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을 즉시 멈출 수는 없겠지만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하나의 악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탐욕과 맹목적인 야망의 위험성에 대해 상기시켜 줍니다. 부, 지위, 권력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영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영원히 묻힐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조만간 진실은 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 속 서진이는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는 현실 세계에서 아무런 지지 없이 진실을 위해 홀로 싸우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다고 느끼도록 우리가 항상 그들 곁에 있어 주는 법을 배웁시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오락과 성찰을 위한 상상 속 창작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삶의 가치를 비출 수 있는 거울로 여겨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어떤 교훈을 가장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채널을 계속 응원해 주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미스터리 영감 그리고 삶의 가치가 담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어둠 속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모든 침묵 속에는 항상 들어야 할 가치가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